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과 인간 일주 2차 시 공부를 합시다. 지난 1차 시에는 2022년 1학기, 2022학년도 1학기 문학과 인간 우리 분반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해서 꼼꼼하게 여러분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2차 시에는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그 주제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은 이제 문학과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교과목에 수강 신청을 하고 한 학기 동안 나와 함께 공부를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그 머릿속에, 그러니까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이해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는 뭐 놔두고 초등학교는 놔두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6년 동안 학교에서 이제 국어교과의 일부로서 문학을 공부를 하지요. 예, 뭐 시라든가 소설이라든가 희곡 시나리오, 그리고 동화 수필, 이런 이제 문학의 그 여러 장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6년 정도 문학 작품을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전공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관심의 영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 문학과 인간 수업을 수업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다른 친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문학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정서적으로 가깝다거나 문학을 좀 더 좋아한다거나 이런 성향을 지니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제 뭐 좀 더 쉽게, 쉽죠. 다른 교과목에 비하면 문학은 그렇게 우리 대학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원의 뭐 전공 수업은 아니고 교양으로서 진행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문과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문학 관련 과목들이 여럿 있죠. 교양으로서 국문과가 아닌 타과 학생들도 널리 들을 수 있도록 개설한 교과목들이 뭐 핵심 교양이라고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또 하도 뭐가 자주 바꿔지니까 하여튼 그 한국 문학의 이해가 이제 한국인의 삶과 문학으로 바뀌어졌죠. 줄여서 한산문. 이 과목도 내가 오랫동안 또 수업을 했었는데, 이 과목은 한 학기에 6개 내지 7개 정도 분반이 이제 개설돼서 운영하고 있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문학 관련 일반적으로 일반 선택 과목으로는 지금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문학과 인간, 예전에 이제 문학의 이해였고 교육과 과정이 개편된 이후에는 문학과 인간, 이렇게 과목을 이제 과목명을 바꿨는데, 2개 분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학과 인간은.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1주 2차 시에는 문학을 읽는다는 것의 의의가 이제 우리말이 참 어려운 게 많아요. 한자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의의가 뭐냐, 뭐 의미와 가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선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와 관련해서 일단 인문정신의 본질과 문학 읽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인문정신의 본질과 문학 읽기라. 그러니까 문학 읽기는 인문정신의 본질과 다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지요. 그 보니까 그 문학은 인문 분야의 기본 토대다. 그러면 인문 분야, 인문은 인문학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나도 이제 학교 밖에서 인문학 강의를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합니다. 군 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병영 독서 코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광주 광역시 내에 있는 그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를 이제 그 방문해서 인문학 강의를 광주시 교육청과 이렇게 연결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하죠. 인문학 그러면 전통적으로 문사철, 문학과 역사, 철학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학은 그 인문 분야의 기본 토대다. 물론 이제 철학을 전공하는 선생님들이나 역사 쪽도 뭐 우리가 기본 토대인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하여튼 인문학 그러면 전통적으로 문사철, 문이 제일 앞에 있잖아요. 문학은 인문 분야의 기본 토대를 이루고 있다. 자, 왜 그런가 봅시다. 그러니까 문학은 인간 사회에 태어난 한 개체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지적 발달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적 발달. 생존하려는 최소한의 욕구와 생존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환경을 확보하려는 그런 이제 그런 욕구 속에서 실용적인 의사소통의 언어가 출발해요. 생존 본능과 다 있는 거죠. 그 언어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용적인 언어.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아를 인식하고 표현하고 또 나아가 세계를 발전하려는 그런 욕구를 나타내려고 할 때 주체화되고 상징화된 언어, 즉 문학의 언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언어가 이제 일상어와 문학어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언어의 매개는 문학의 매개는 언어니까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사소통을 위한 실용적인 언어죠.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 그러니까 언어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매우 유효한 수단이면서 문제 해결의 그런 도구죠. 근데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런 그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인식, 그것의 표현, 더 나아가 세계에 개입하는 것, 공동체 이론으로서 어떤 주체적인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문학의 언어가 등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대학이니까 대학 수업이니까 이 정도의 어떤 언어는 우리가 구사하고 또 이해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100%다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도 이제 글을 읽고 글을 쓰고 글을 가르치며 살아가지만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책을 한 11권 펴냈고 그리고 한 30여 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고 그러지만 이 논문 한 편을 논문이나 평론을 쓰려고 할 때 많은 이제 그 참고 문헌을 확인하고 인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이렇게 재구성해 나가면서 늘 절망감을 느낍니다. 내 지식의 부족함이라든가 그 파편화된 지식을 이렇게 하나의 그 텍스트로 재구성하는 그런 능력의 부족에 대해서 늘 낙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능수능란하게 잘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이제 문학만 하더라도 내가 소설을 쓰고 평론을 쓰지만 매번 그 좋은 소설과 평론을 읽을 때마다 절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이 정도 언어를 그 받아들일 때 너무 어려운데라고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쉬워요. 쉽습니다. 쉽게 보면 돼요. 언어는 크게 일상 언어가 있고 문학 언어가 있는데 문학 언어는 일상어에서 가져온 것이다. 가져온 것인데 일상어 그대로는 아니고 이제 문학의 어떤 구조 내에서
재의미화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커피 한 모금만 마시고요. 그 다음에 문학은 인간이 유년기부터 세계를 인식하는 창으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사실 그 젊은 엄마들 보면 이제 아이를 이제 품고 있을 때 태교 음악, 예, 태교 음악. 그 다음에 엄마가 또 그 좋은 내용의 그 동화를, 그림 동화를 또 읽어주죠. 아이에게, 태아로 있을 때.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어나면 이렇게 그 좋은 음악과 함께 또 좋은 동화를 읽어주고, 그다음에 조금 아이가 자라면 그림 동화 또 보게 하고, 조금 더 자라면 이제 글씨가 있는 또 동화를 읽게 하고, 그렇게 하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유년기부터,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라든가 한 가족 외에 타인과 세계를 인식하는, 그러니까 소통하고 나름대로 소통하고 의미를 교환하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창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문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아이들에게 뭐 철학이나 역사를 공부하게 할 수는 없죠. 그 문학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인문 정신의 토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인간이 유년기부터 세계를 인식하는 하나의 창의 역할을, 그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그런 이제 기능을 한다 그 말이에요. 좀 더 자라서 성장기에 정신적 긴장과 현실 세계의 충돌을 경험할 때 많은 그 성장 소설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자신의 새로운 어떤 세계를 열어나가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도움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학의 어떤 역할들이죠. 그래서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선대로부터 이어받고 후대에게 넘겨질 문화적 유산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 언어를 매개로 한 문학의 기능이기도 하죠. 삶과 인생의 지혜로서 문학이 위상적인 변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학은 요컨대 요약하면 그런 얘기죠. 문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만나야 하는 가치 있는 경험의 보고, 보물창고 그 자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지난 오리엔테이션 1차 시 수업할 때 설명했던 것처럼 문학의 대상은 인간의 삶이죠. 다양한 인간의 삶의 양상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문학의 대상인 인간의 희노애락을, 그 어떤 정서를 섬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다가 좌절하기도 하고 또 기쁨에 겨운 환호를 지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문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내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 있는 경험의 보고 그 자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학 텍스트는 감동.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많은 이제 문학 텍스트가 있는데 독자에게 감동의 구조로 수용되기를 요청한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쉽냐면, 이제 문장이니까 그 좀 어렵게 쓸 수밖에 없었던 글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문학은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볼 때,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는 그야말로 편한 자세로 그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그 보기만 하면 되죠. 보고 느끼는 그런 자동적인 어떤 작용을 통해서 뭐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학 작품은 문자로만 되어 있으니까 문자를 우리가 읽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느끼고, 이런 다양한 어떤 정신의 작용이 동시에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은 작가로서도 쉽지 않은 길이지만 사실 독자로서도 다른 매체, 다른 문화 산업과 비교하면 대단히 그 어려운 작업이에요, 사실은.
예, 음악 듣기 얼마나 편합니까? 영화 보기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문학 작품 읽기는 어렵지 않죠. 아니, 어렵지 않냐, 쉽지 않죠. 예, 결심을 해야 되고, 습관을 들여야 되고, 재미를 느껴야 되고. 근데 그 재미는 어디서 오느냐? 감동을 통해서. 감동을. 뭔가 그 이야기 구조에서, 그다음에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인물의 행위와 그 인물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의 구조를 독자로서의 내가, 텍스트 밖에 있는 독자로서의 내가 서로 감흥하지 않으면 그 문학은 독자인 내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흥, 울림, 이것이 문학의 가장 중심적인 전달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작품을 가지고 이 지금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는 이 문학 작품 읽기의 의의, 문학의 다양한 어떤 역할의 기능과 관련해서 이제 개별적이고 개별적인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이걸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설명하게 될 겁니다. 이론이라서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문학 읽기 구조 그럼 머리가 아픕니까? 구조. 아니 이제 문과 구조, 구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구조라고 하는 게. 자, 그러나 이제 쉽게 설명합시다. 문학 읽기는 뭐냐? 읽는 주체인 나를 말하죠. 독자로서의 나, 의식을 갖고 있는 나, 읽는 주체인 자와 텍스트로서의 세계가 상호작용하는 그런 경험 공간이다. 이런 얘기죠. 텍스트로서의 세계, 그러니까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문학작품. 자, 어디, 여기 내 서재에, 이제 오늘의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편 소설입니다. 안 보이죠? 심령이 장편 소설. 심령이가 누굽니까? 나죠. 여러분의 지금 문학과 인간 수업 교수. 예, 오늘의 기분. 2020년도 10월 달인가 나오는 이제 그 장편 소설입니다. 그러면 이걸 텍스트죠. 텍스트. 자, 봅시다. 그러면 독자가 이제 여러분이 이 소설을 골라서 읽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읽는 주체인 자아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얘기죠. 이 오늘의 기분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은 이 저자인 작가인 심영희가 세계를 그 어떤 나름대로 세계 어느 한 부분을 세계가 대면하고 관찰하고 해석한 그런 어떤 세계를 소설의 형식을 통해서 담아낸 이야기가 들어있겠죠, 여기에.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세계죠. 텍스트의 세계, 하나의 세계가 들어있는 거죠. 작가가 대면하고 관찰하고 해석한 그 세계가 이야기의 구조, 소설이라고 하는 그런 문학의 형식에 맞게 재구조화된 하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텍스트,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독자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상호작용하겠죠. 작가가 작가의 경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여튼 그 경험 세계를 독자가 이 소설을 읽음으로써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죠? 한편의 시를 읽을 때를 예를 들면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받아들이고 해석해요. 그렇죠. 나를 중심으로. 문학에서 세계를 수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담론이 세계를 탐구하고 수용하고 해석하는 방식과 좀 다릅니다. 예.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사회과학의 영역은 어, 음, 좀 조금 넓혀 보면 이제 인문사회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역사라든가 역사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또 이제 뭐 사회학 어떤 뭐 책들이라든가 이러니까 사회적 현상을 그다음에 그 어떤 사회 내에서의 인간의 행위 양상들을 이제 분석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과학의 담론은 엄밀한 어떤 그 객관성을 토대로 하죠. 그런데 이제 문학은 그런 사회과학의 해석 담론과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주관적인 어떤 해석. 물론 이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각각의 어떤 개별성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저기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것은 피어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발화고 말하기고, 꽃이 참 아름답게 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어떤 정서, 느낌을 발화하는 거죠.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객관과 주관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대개 우리가 꽃을 보면 다 아름다움을 느끼죠.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요인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러다면 누군가는 그렇게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꽃을 보면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주관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어떤 보편성의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과학의 담론이 보다 엄밀한 객관성을 토대로 한다면 문학은 주관적인 어떤 해석의 틀, 사유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그것이 보편의 세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과학의 경우에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개인의 감흥에 따른 해석의 자유로운 변질을 인정하지 않죠.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알겠죠? 어떤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글이 음, 개인의 주관적인 어떤 해석, 주관적인 해석의 틀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정서적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떤 진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학을 읽는 주체의 정서와 감흥이란 뭐냐? 감흥은 울림이라든가 뭐 감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서는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문학을 읽는 주체의 정서와 감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조건과 형질들의 영향 속에서 문학에서 읽는 주체 각자의 삶의 조건과 형질을 중시한다는 것은 인간 존재의 모순과 한계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사랑을 중시한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삶의 동기적 기제에 대한 인간학적 성찰, 우리 삶의 동기적,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거듭된 어떤 성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죠. 이것이 이제 조금 우리가 고급스럽게 말하면 문학의 존재론적의, 문학이 왜 존재하는가, 문학의 존재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문학은 인간 존재의 모순과 한계에 대한 어떤 이해와 사랑을 중시하는 그런 그 성격을,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이거죠.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자아를 조절하고 동화해 나가는 하나의 공간이다라고 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삶과 운명이 현실적 영위되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자아는 본질적으로 자, 나는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자아는 늘 세계와 불화를 겪고, 그렇죠. 어, 아주 가까운 가족들의 구성체인 가정 내에서도 크고 작은 뭐 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아주 자잘한 일들을 가지고 늘 뭐 마음 상하죠. 마음 상합니다. 근데 가족이니까 또 금세 이제 또 이렇게 아물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세계, 직장이나 학교나 또 다양한 커뮤니티 속에서 그야말로 다양한 그 어떤 성격의 사람들과 지향점이 다르고 가치에 대한 어떤 판단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만나죠. 그러니까 근데 끊임없이 그런 타자와 세계와 불화를 하죠. 불화를 합니다. 음. 대립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세계의 질서, 혼돈 속으로 우리는 늘 나아가고 마주해야 할 터인데, 문학 읽기는 바로 그런 그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양한 인간의 삶을 제재로 하고 있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위대한 인간상을 제시하거나, 위대한 인간상의 제시는 뭐겠습니까? 그가 닥친 다양한 어떤 인간적 고뇌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가와 관련된 것이죠. 바로 그런 문학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늘 불화하는 타자와 세계와의 접점에서, 그리고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하나의 성찰이 가능하죠. 이게 문학이죠. 점집 가는 게 아니죠. 응? 무당, 도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문학 작품 읽기를 통해서 자아를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타자와 세계와의 불화의 접점면을 어떻게 하면 더 완화할 것인가를 깨우쳐야 되겠죠. 그 문학 읽기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심리적 과정이죠. 응? 심리적이라고, 심리학이 뭡니까? 개개인의, 그러니까 사회학은 공동체 전체를 다루는 거죠. 그런데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개인의 어떤 정신세계를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학 읽기의 과정은 심적 과정이에요. 개인적 과정이죠. 그러니까 음악은 여럿이, 뭐 스포츠 경기는 여럿이 즐길 수 있고, 영화도 마찬가지죠. 음악도 그렇죠. 그런데 문학은 오직 혼자, 그렇죠. 아니, 문학을 다른 사람과 같이 볼 수가 없잖아요. 불편하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를 하더라도 각자 봐야지. 그렇죠? 이렇게. 심적 과정, 개인적 과정이면서,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사회적 과정,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심적인 과정에서 점차 사회적 과정으로 확산돼. 이 말은 뭐냐면요. 그, 공지영 소설 도가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어, 그리고 그 공지영 소설 도가니를 원작으로 한 영화, 또 도가니가 있었죠. 그 도가니는 우리 광주 지역에 그 청각장애 학교, 청각장애 학교에 저 발생한 그 이제 뭐 그 어른들에 의한, 교사들 어른들에 의해서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한 성폭력, 그 폭력, 이런 것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또 행해졌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 소설을 읽은 독자는, 그다음에 그 영화를 본 관객은,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옳지 못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죠. 윤리적 분노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엄정하게 처벌하고, 그다음에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예, 따뜻한 돌봄을 받으면서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것이 우리 어른들, 그리고 우리 사회 책무다라고 어, 말과 글을 통해서, 그다음에 시위, 집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 대한 어떤 탄원서를 통해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 문학 읽기는 개인의 심적 과정이지만, 그 개개인이 읽은 문학이 사회적 과정으로 확산되는 매우 적절한 예가 바로 공지영 소설 도가니, 영화 도가니와 같은, 도가니를 사례로 들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문학 읽기는 개인적 심리적 과정에서 사회적 과정으로 확산되면서, 전이되면서 보다 큰 울림으로 확장, 공명된다, 이런 얘기죠. 결국 이제 이 부분은 내가 이제 오늘 수업 1주 2차심 마지막에서 할 부분들과 매우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 주체적 인간. 음. 더 보죠. 문학이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의 상관물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경험할 게 필요하다. 그 경은 뭐냐면, 어,
문학이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의 상관물, 이데올로기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념을 말하죠. 이념. 인간의 본성과 사회 제도를 바라보는, 해석하는 하나의 그 체계적인 이론, 관점을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죠.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작가가 세계와 대면하고 그 세계를 해석하고 하는 게 세계를 해석해서 이야기로 재구성해 놓은 것이 문학 텍스트라고 아까도 그랬죠. 그러면 결국은 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도 응? 역사와 관련된 역사 해석에 그 관련된 상반된 두 관점이 있죠. 랑케 실증주의, 역사 서술은 엄정한 객관성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 랑케 실증주의. 그다음에 그 엄정한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사관, 역사가의 주관적인 해석을 어떻게 우리가 배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이야기하는 영국의 에드워드 카. 그래서 에드워드 카는 이제 역사주의, 대화주의, 그러니까 원론의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를 재해석할 게 필요하다. 대화주의라고 말하고 있죠.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역사 해석의 그 두 가지 상반되는 차이는 뭡니까? 역사를 기록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록하는 해석은 그 어떤 객관성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역사가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기록해서 그게 이제 역사가 되고 우리는 그 역사를 읽는 것이죠. 그런데 수없이 일어났던 다양한 사건들 중에서 기록할 만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들을 기록하겠죠. 그리고 그 판단은 주체는 누굽니까? 역사가겠죠. 근데 역사가의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 완벽하게 제거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나도 봐요.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이것도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소위 한국의 경우에는 1930년대 순수문학이라고 하는 게, 그 소설은 김동리, 시는 김영랑을 중심으로 한 소위 순수문학론자들은 그 순수문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문학에서 현실과 역사를 배제하는 것을 소위 순수문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문학에서 문학의 매개가 언어고, 언어는 사회적, 역사적으로 생성되고 유포되는 것인데, 그런 언어를 매개로 하는 문학이 어떻게 사회적 어떤 현상을 철저하게 외면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볼 때 문학은 본질적으로 작가의 그런 어떤 세계관의 반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데올로기의 상관물이다. 이걸 이해하고 경험할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문학이 단순한 감흥으로만 그치지 않고 해석의 숲에 그냥 매몰되어서, 우리가 이제 나도 인문학 강의를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또 우리 수업에서, 우리 커리큘럼에서도 그 세계 명작 한두 편 또 볼 겁니다. 그런데 페스트도 그렇고 사르트르의 구터도 그렇고, 그런데 특히 페스트와 같은 작품들, 그러니까 해석, 해석은 다 비슷하게 하죠. 세계적인 고전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논자들에 의해서 충분히 해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 그 해석을 정확하게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해석의 숲에만 매몰되어서, 문제는 도대체 그렇게 많은 문학 작품을 내가 읽고만 만다면 하나의 인문학적 소양은 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만 그치고 만다면 진정한 문학 읽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뭐냐? 주체의 자료로, 그러니까 객체가 아니라 주체의 자료로
나아갈 것이 필요하다. 이게 문학작품 읽기의 의의다. 최종적인 의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학 읽기는 세계 인식이 한 가닥 오를 쥐는 데까지 나아갈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감흥과 해석과 인식의 과정이 순환적으로 상승되는 구조를 온전하게 맛볼 수 있어야 비로소 문학 읽기의 완결된 모습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죠. 자, 조금 다른 얘기 합시다. 문학은 상상력의 공간이죠. 허구죠. 허구. 현실에서 일어났던 일을 제대로 취한다 하더라도 그대로인 것은 아니죠. 그대로는 뭐 신문기사겠죠. 르뽀겠죠. 근데 신문기사 르뽀를 문학이라고 하지 않죠. 물론 르뽀도 넓게 보면 문학으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제대로 된 그러면 좀 하여튼 그 소설과 같은 문학의 본령에서의 그런 문학으로는 이제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 상상력이 배제됐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는 것은 그 역사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학 읽기는 상상력이 지배하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읽는 사람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글을 읽는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른 정신적 경험을 해요. 문학은 그 자체가 형상화된 상상력의 산물이다. 형상화하는 행위 멋져. 형상화 그려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는 행위도 상상력을. 그러니까 문학 텍스트는 문자로만 되어 있는데 그걸 읽을 때 그 문자 속에 그려져 있는 어떤 인물의 형상, 그 인물의 어떤 마음결, 그다음에 그가 대면하고 있는 타자와 세계와의 불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읽어가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인지 능력, 이해력을 바탕으로. 이게 없으면 문학작품을 읽지를 못하죠.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에는,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고,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고,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죠. 그렇죠. 거의 그렇죠. 근데 문학은 어떻습니까? 문학은 또 다르죠. 문학은 다릅니다. 문학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 좋아하려고 하는 습관. 억지로? 아니요. 문학을 조금, 그러니까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얘기는, 자, 책을 들고 내가 몇 시간 동안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오로지 나만의 공간에서 그 몇 시간을 투자해서 문학과 대면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작가가 구축해 놓은 어떤 이야기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인물과 그 상황과 조우할 때, 만날 때, 몰입할 때, 내가 이 소설 읽기, 문학 읽기에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쌓였을 때 우리는 진정한 문학의 독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다른 어떤 것과는 달리 쉽게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즐기는 독자라면 훨씬 고급화된 그런 어떤 인식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상상력의 공간이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뭐 문학을 읽는 행위를 갖다가 미적 경험이다. 초월적 사유다. 감동적 발견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상상력의 작용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거든요. 뭡니까? 있는 것에서 있지 아니한 것 또는 있어야 할 것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정신의 활동이 문학의 생산과 수용 양면에 모두 작용하거든요. 상상력의 공간이다. 문학은 상상력이 인간 정신작용의 이런 고차원적 작용임을 보여줘요. 단순하게 말하면 상상력은 뭐냐? 꿈꿀 수 있는 힘. 정교한 정의로 말하면 세계를 재구성하는 정신적 능력. 재구성한다는 건 뭡니까? 있는 것을 지향하고 그걸 다시 다른 차원으로 고양하려는 의지. 어렵죠. 이론이기 때문에 이번 주차는, 이번 1주 2차시 문학 읽기의 의의,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읽는다는 것인가, 문학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이론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렇구나 하세요.
여기서 그 시험 내지 않을 테니까 편하게 들으면 됩니다. 기본적인 거. 체 게바라 혁명과 쿠바 혁명을 자, 우리 모두 나중에 이제 불가리아의 어느 숲에서 CIA 요원에 의해서 이제 암살당한 체 게바라.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죠. 리얼리스트. 그러나 가슴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 이게 뭡니까? 불가능한 꿈. 세계를 보다 자유롭고, 이 꿈에, 그러니까 체 게바라의 꿈과 내 꿈과 우리 모두의 꿈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제 교집합이라고 찾아보면 그야말로 추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무엇인가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고 배제당하지 않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그다음에 폭력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세계, 그런 세계를 우리가 꿈꾼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가슴속에는 그런 꿈, 근데 가능하지 않죠. 그냥 리얼리스트가 되자. 다시 말해서 현실, 그런 꿈을 꾸되 허공의 그 어떤 망상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의 발은 현실에 발을 딛고, 즉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함으로써 그런 어떤 세계를 이룩하겠다는 그런 어떤 꿈을 갖자. 이건 결국은 상상력의 힘이다. 즉 꿈꿀 수 있는 힘. 자, 인간의 존재와 상황에 대한 폭넓은 성찰과 감동이 전제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문학은 바로 그 성찰과 감동을 제공해. 문학은 성찰과 감동을 어떠한 삶이 가치 있는 삶인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럼 나는 어떠한가, 그런 것들. 우리가 상상력의 날개를 이용해서 비상할 것을 요청합니다. 세계를 재구성하려는 의지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역동성을, 즉 살아가는 힘을 스스로 발견하고 다독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문학이 상상력에 의해 추구된다고 하는 새로운 세계는 반드시 낭만과 환상의 이런 유토피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란 각성된 세계를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거예요. 문학은 우리가 무감각하게 지나치는 일상의 삶을 의미 있는 각성의 차원에서 발견하게 해요. 자, 다시 말해서 문학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게 반복되고 상투화돼서 의미가 상실된 그럼 자동화된 일상을 불러 일깨우거든요. 자동화된 일상을 낯설게 보게 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재구성해서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것, 이게 문학의 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문학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의의는 뭐냐? 문학의 궁극적 목적은 실천, 주체. 그러니까 책만 많이 읽으면 그 자신은 교양을 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외면하고 혼자 책만 읽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학의 이렇게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실천 행위로서의 그런 주체로서 인간을 형성해내는 데 있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문학작품 읽으면서 느끼고 자신의 경험과 주관을 거기에 대입해보고 객관해서 설명해보거나 평가해보고 마침내 그 세계를 자신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인식하는 과정에 이르를 것. 그러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인식의 한 방식으로서 기능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비로소. 자, 그래서 진정한 문학기획는 그러니까 생산적인 문화행위를 유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학의 소통, 특히 문학의 사회적 유통도 이를테면 소위 베스트셀러, 잘 나가는 작가의 작품들은 문단의 어떤 문학상, 그 다음에 유수한 출판사의 시스템,
이런 소위 상품적 유통 시스템에 대체로 의존해 있죠. 이런 맥락에서 철저히 물적 소비로서의 상업주의 문학이 관철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쉬운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어떤 그 문학 작품을 선택해서 읽을 것인가의 문제. 그러니까 문학은 뭐 시든 소설이든 읽어보고 싶은데 어떤 시가, 누구의 시가, 어떤 소설이, 어떤 종류의 소설이, 누구의 소설이 좋을 것인가 내가 읽을 때 이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대체로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읽는다고 하는 책을 나도 읽어보는 거죠.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대화로서의 소재로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읽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와 매우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읽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걸 소위 말하는 베스트셀러를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베스트셀러 읽으세요. 그런데 그런 것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야말로 철저하게 이런 상품적 유통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그 텍스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 문학 작품들을 정말 괜찮은 문학 작품들을 골라내는 눈이 이제 길러지는 것이죠. 이건 뭐 대단히 좀 주관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 마지막. 그래서 문학 읽기는 진정성, 작가도 마찬가지지만 독자도 진정성을 본질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진정한 문학 읽기 행위 자체가 생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생산적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면 비판적 지성의 구현. 자, 최종적으로 문학 읽기의 궁극적 목적은 비판적 지성의 구현, 즉 실천하는 어떤 지식의 양성, 알겠죠? 문학의 실천 주체로서의 문학 독자라는 개념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뭐 올려놓을 테니까 보면 될 것이고 50분씩 하는 겁니다. 매 차시별로. 그래서 1주 2차시 한 3분 남았는데 음악을 또 한 곡 그 엔딩곡으로 들읍시다. 내가 골라놓은 게 있습니다. 그 하동균이 부르는 혼잣말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인간 실격 OST 중에 하나입니다. 한 3분 정도 될 텐데 듣고 2차 시는 끝내도록 할게요. 그랬던 것처럼 사라지고 없는 꿈 같은 이야기 비 내리던 그날 기댈 곳 없던 날 누군가 내 곁에 있기를 바라는 혼잣말을 하며 거리를 걸으며 내 그림자 되어 사라지는 기억들 그 기억을 찾아 걷다 보면 차가운 이곳에 홀로 남겨져
예, 음악 여기까지 또 듣기로 하죠. 예.